이번에는 비타민 B6를 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B6도 이제 조효소로 우리가 이제 수용성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성은 모두 조효소와 연관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B6도 조효소인 PLP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독살 인산화 형태인 PLP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아미노산 대사에서 조효소로 영향을 주고 있고, 아미노산 전이 반응, 탈탄산 반응, 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도 필요하고, 단일탄소 대사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지질과 탄수화물 대사 혹은 면역계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 그리고 스테로이드성 호르몬 작용에도 다 필요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하는 일이 많은 조효소입니다. 만약에 부족해지면 피부염, 구내염, 구순염, 간질성 혼수, 설염, 우울증과 뇌파 시스템에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대략적인 B6에 대한 내용이고, 분석들, 어떻게 결핍에 대한 것들을 막기 위한 지표 형성이 무엇을 썼는가, 그번을 보시면 식품이나 영양 보충제로 주로 많이 먹을 거고, 노출되는 지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중에 있는 그 대사 산물인데, 뇨에 나오는 피리독식 애시드, PA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PLP, 조효소 형태로 혈중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호모사이토시스, 그러니까 삼투압의 항상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트립토판이나 카타볼릭, 그러니까 분해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물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AST, ALT, 이건 우리가 GOT, GPT라고 알고 있는 간과 관련된, 간 기능과 관련된 그런 효소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보고, 또 이걸로 인해서 질병으로 넘어갔을 적에는 심혈관계 질환, 암, 호모시스테인이었군요, 위에 게. 호모시스테인과 트립토판, 카타볼라이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심혈관계 질환과 암, 빈혈, 피부염, 우울증, 정신착란과 같이 신경계 쪽, 또 혈액을 만드는 거에 아까 얘기했죠, 해합성, 빈혈, 또 피부와 관련된 것, 우울증, 또 암과 심혈관계 질환의 다 전반적인 것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PLP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간단히 지표 설정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시면, PLP는 우리 혈액 중에 많은 B6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70에서 90%가 PLP의 형태인 거예요. 또 PL은 한 30% 정도이고, 이 중에서 PLP가 어느 정도, PLP 형태의 조효소가 비타민 B6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적합하다 해서 그거를 살펴볼 거고, 그래서 정상 성인의 경우는 혈장 리터당 30 나노몰 정도 있는 것이 유리하니까 그것을 유지하는 선으로 연구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B6 평균 필요량 설정을 주요 급원이 B6에서 생체 이용률이 높은, 무슨 얘기냐면 외국 같은 자료를 우리가 많이 쓸 텐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 비타민 B6의 급원으로 동물성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체 이용률이 낮은 식물성 식품의 주요 급원임을 감안하여서 이제 기준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설명했었던 PLP 수준을 30 나노몰보다 그 이상을 더 유지하도록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설명인 거죠. 이렇게 정의를 했고, 비타민 B6에 대한 생애 주기별 섭취 기준은 영아 경우 1세 미만, 그러니까 영아기의 경우는 모유 속에 들어있는 양을 통해서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6 섭취량에 비례하여서 모유에 있는 비타민 B6의 함량은 0.1에서 0.25mg/L였다. 그리고 수유부가 하루에 섭취하게 되면 모유 속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까지 이제 좀 깊이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첫 6개월 동안 모유 영양아의 성장과 B6 영양 상태 지표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양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아기는 일생 중에서 가장 단위당 단백질, 체중당 단위 단백질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몸무게당 단백질량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가 영아기입니다. 그때 막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데, 이때 제대로 단백질 대사가 이루어지려면 B6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모유에 함유된 B6의 농도가 모체의 비타민 B6 섭취량에 직접적인 이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엄마가 B6가 부족하면 모유에는 분명히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엄마가 충분히 먹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아 전기는 당연히 하루에 780의 모유 속에 들어있는 양을 정리를 할 것이고, 영아 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늘 하던 거는 전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몸무게로 외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말고 또 성인 걸 가지고 와서 쓰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둘 다 외국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어떤 것을 쓸지를 고민을 하다가 둘 다 쓰기로 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전기는 쉽죠. 그래서 모유 섭취량이 780인데 비타민 B6가 리터당 0.15가 있으니 곱해서 그냥 0.1로 잡았다. 근데 영아 후기 같은 경우는 영아 전기의 충분 섭취량, 요 수치 있죠. 0.1을 가져다가 몸무게 비로 했고, 성장 개수를 여기다 썼다. 영아도 0.3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0.3을 고려를 했고, 또 하나, 요거 데이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인 남자 권장 섭취량이 이제 뒤에 계산이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와서 또 그 영아기 후기의 몸무게와 성인 몸무게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장 개수를 고려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인 여자의 경우도 이제 1.4니까 이것을 동일하게 고려를 해서 수치 2개를 만든 겁니다. 이 수치 2개를 만들어서 요 2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0.42라는 것이 나왔고, 요 숫자와 처음에 영아 전기 거를 썼던 이 0.17, 그 다음에 여기에서 2개의 평균값으로 얻었던 0.42, 얘네 둘을 가지고 와서 또 나누기 2를 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니까 중간값 정도를 찾기 위해서 나누기를 여기서 2번이나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누기 2를 하고 요 값과 평균값을 가져와서 또 평균값을 내면서 영아 후기의 나이아신에 해당하는 0.3 값을 계산해냈다라는 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성장기는 당연히 성장 개수 고려할 거고, 성인의 필요량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쓸 건데 일본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참고해서 산정을 했다. 유아기 같은 경우는 성인 남녀의 각각 평균 필요량에서 대사 체중과 성장 개수를 적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계산한 값에, 유아기는 왜 자꾸 평균이 나오는가 하면은 남녀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다 구해서 나누기 2를 해요. 얘네 둘 값은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남자아이는 남자 어른의 몸무게로 나눌 거고, 여자아이는 여자 어른의 몸무게로 나눌 거라서 같은 값이라도 결과치가 달리 나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가지고 평균값을 내겠다라는 설명이고, 아동기 같은 경우도 동일하죠. 아동의 평균은 성인 체중, 아동 체중에서 성장 개수 고려했다. 마찬가지로 그 9에서 11세에서도 동일하게 권장 섭취량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그런 얘기들을 했던 대로 쭉 나옵니다. 남자 성인이 1.3이거든요. 여자 성인이 1.2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한 근거들이 쭉 있고, 뒤에 괄호 속에 있는 거는 성장 개수를 고려했다. 그리고 앞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10%의 변이 개수를 고려했다라는 걸로 참고하시면 권장 섭취를 계산한 값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성인기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남자 1.3, 여자 1.2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겁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위의 내용은 앞에 했던 건데, 한국인의 비타민 B6 급원이 외국처럼,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동물성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식물성으로부터 주로 얻는다. 근데 식물성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용 효율, 전환되는 율이 동물성보다 월등히 낮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낮으니까 양쪽으로 더 먹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를 기초로 해서 계산을 했더니 남자 성인이 1.3이 되었고, 여자 성인은 조금 낮아서 1.2로 설정을 했고, 변이 개수 10%로 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인기는 성인기와 동일한 값으로 설정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기의 그 수치를 가져다가 나누기 대사 체중을 한 게 아니라, 이 나이아신의 같은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온 거죠. 어디서? 성인 걸 그냥 가져다가 같이 쓰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권장 섭취는 10%로 고려했다. 임신기는 비타민 B6의 체내 보유량을 1000 마이크로몰로 추정을 하고, 자궁이나 태아에게 축적되는 것이 한 15% 정도 될 것이고, 전 임신 기간 동안에 25mg이 축정될 것이며, 또 이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0.1mg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이제 계산에 의해서 정리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품 중에 있는 비타민 B6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생체 이용률이 75%라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봤죠, 앞에서.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0.2mg을 추가량으로 계산을 했고, 또 임신 시가 되면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단백질이 임신 시에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양의 그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필요로 하는 그 B6의 양을 추가적으로 더 계산을 한 거예요. 그것이 0.5였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부과해야지 되는 양은 0.7이다 라고 봤고, 권장은 변이계수의 10%로 봤습니다. 이 내용을 식으로 보면 좀 쉬울 거예요. 임신부는 하루에 체내 축적량이 0.1ml이고, 그 다음에 식품 중에서 0.75, 75%가 환산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기서는 저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늘 보던 식으로 얘기를 하면 0.1mg 퍼 나누기 75%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0.75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용률로 나누어 주면 그 섭취해야지 되는 양이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 중에 그 양을 0.75를 나누기 했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임신 시 부과되는 양 우리 아까 봤을 적에 0.7만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0.7만큼 부과를 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으로 인한 것들을 다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계산 값이. 그리고 평균 필요량에 대한 권장 섭취량은 거기에 대해서 또 1.2, 10%를 부과해서 플러스 0.8.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신기에 필요로 하는 양이 아니라 플러스 되는 양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정확히 얘기를 하려면 여기 플러스 0.7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겠죠. 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뒤에 영양소 섭취 기준 표에는. 이것도 부가량에 대한 계산이고요. 수유부 봅시다. 수유부는 평균 필요량을 모유 속에 있는 비타민 B6가 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쭉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섭취량을 찾아봤더니 1.9mg per day였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이것을 여자 성인이 1.2였으니까 무슨 요인 때문인지는 각각은 모르겠으나 섭취량이 1.9이고 성인 여성이 1.2이니까 빼보면 0.7이 남을 거다. 그래서 0.7을 부과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변이계수 10%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유 속의 비타민 B6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양이 1.9였고, 여기서 성인 일반 수유가 안 하고 있는 일반 성인 여성이 1.2였죠. 그러니까 1.9에서 1.2를 빼면 0.7만큼이 수유부에 의해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양으로 설정을 했다. 또 권장 섭취량도 이제 1.2, 10%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서 0.8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표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산값은 0.7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뭐다? 부가량이다. 플러스로 해야 되는 양이다. 라는 거 계산하고, B6도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B6는 피리독신이라는 형태로 이제 보충을 하게 되면 노출 지표가 혈중에 있는 PLP의 농도가 어떤지, 또 소변으로 배설되는 PA의 농도가 어떤지 절대 양으로 볼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건강적으로는 뭐 신경장애, 광과민성 피부염, 소화관 또는 신경병변증 같은 것들에 대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상한 섭취량을 설정했다라는 얘기예요. 앞에 자료들을 종합하면 하루에 500ml 이상을 만약에 피리독신 형태로 섭취를 하면 신경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고, 200 정도를 2년간 복용을 해봤더니 약간 나타났고, 100만큼을 3년간 했더니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 무해 용량을 200mg 하루에 먹는 양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최대 무해 용량을 200으로 잡았고, 불확실 계수는 이제 2로 잡았습니다. 일본 연구에서 잡았던 것과 동일하게 불확실 계수 2로 잡았고, 그래서 최대 무해 용량은 불확실 계수로 나눈 100g이 상한 섭취량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로 보시면 되고, 연령대별로는 영아기는 상한 섭취량 설정하지 않았고요. 성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독성에 대해서 보고된 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는 성인 체중 비로 결정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성장기에 만약에 이런 신경장애가 과잉으로 인한 것이 나타나게 되면 성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수적인, 그러니까는
더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줄여서 하려는 기준으로 살짝 그 상한 섭취량을 성장기에 설정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인이 상한 섭취량을 기준으로 할 적에는 체중 비율로 계산을 했구나. 이렇게 표를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체중 비로 했고, 앞에 있는 100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에 있어서 아까 실험 결과가 있었죠. 그죠? 200에서 2로 나누었던 그 수치를 가지고 체중 비로 나누어서 그 값을 전체적으로 이제 잡았는데, 유아는 우리가 알아요. 그죠? 요 둘 더해서. 왜냐면 이때는 성별을 나누지 않기로 했으니까.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성장기 전체적으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한 수치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계산값을 나누기 2를 이렇게 했어요. 남자 값, 여자 값을 해서 나누기 2를 해서 45를 도출을 해서 6에서 8세의 남녀 모든 아이들에게 45, 9에서 11세 아이들에게도 평균 값으로 60, 12에서 14도 평균 값으로 80,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인기 이후는 앞에 설명했었어요. 500, 200, 100 있었는데 이제 200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200mg을 장기간 보충해도 신경 증세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무해 용량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제에 의한 신경 장애는 일단 보충제를 중단하면 회복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200ml 이하로 보충했을 적에 신경 장애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 계수를 2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100이 나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최대 무해 용량 200이고 불확실 계수 2로 했고 이 계산을 했더니 100이 나왔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성인 남자가 200이 나온 거죠. 여기서 임신부와 수유부가 더 위험하다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값으로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쭉 했고, 아까 설명했듯이 비타민 B6의 임신 수유부는 이렇게 플러스로 나타나서 추가적으로 먹어야 되는 양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B6의 주요 근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는 B6를 쌀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얻고 있었다라는 이제 자료이고, 사실은 이름이 어렵긴 하지만 다른 것들에도 주로 많이 있고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소라든지 밑에 보면 이제 식물성보다는 동물성을 외국 사람들은 많이 먹어서 우리보다는 그 생체 이용 효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좀 작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 고함량 식품을 같이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번째에 있는 엽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엽산은요, 마찬가지로 이제 상한 섭취량까지 쭉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엽산을 보시면 일단 엽산은 우리가 영양사 국가고시 시험을 칠 때도 항상 나오지만 단일 탄소 대사에 관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단일 탄소라고 하는 것은 탄소를 얘기하는 거고, 이 탄소가 메틸기 CH3의 형태로 공급되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는 단일 탄소 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엽산을 중요하게 하는데, 그 단일 탄소 대사가 주로 일어나는 것들이 DNA 합성, 이렇게 우리 몸에서 잘못되면 기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대사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보죠. 그래서 아미노산이나 핵산 대사에서 필요한 조효소로서 역할을 하고, DNA 합성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성장기, 유아기, 임신기, 수유기, 이때는 필요량이 확 늘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하면 엽산 그 영양제를 산부인과 선생님이 줍니다. 그럼 그걸 꼭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임신이 됐을 때가 아니고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먹어주는 게 사실은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엽산이 중요하다라는 거. 만약에 섭취량이 부족해지게 되면 그냥 임신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거대 적아구성 빈혈, 적혈구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커지면서 일을 못해요.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진 그런 빈혈이 유발될 수가 있어서 이제 생리적으로는 허약감, 피로, 불안정, 가슴의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임신이 됐을 적에 부족해지게 되면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납니다. 신경관 결손증, 그래서 이 허리 쪽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신경관이 바깥으로 돌출되는 그런 기형아가 출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 틀은 이제 식품으로 먹었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는 혈창이나 혈장 속에 있는 엽산의 농도 혹은 적혈구에 있는 엽산의 농도로 그 영양 상태를 판정할 것이고, 건강 판정 지표는 이제 호모시스테인, 우리가 앞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B6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점점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맥 경화성 위험 인자죠. 그래서 이게 낮아지는 게 좋은데 엽산을 적게 먹게 되면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 적혈구의 크기, 아까 거대 저가구성, 그러니까 적혈구가 커지고 일을 못하는 그런 빈혈에 걸리게 된다. 형태학적인 것도 이제 세포의 크기를 포함한 것이고, 그 다음에 메틸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메틸화는 CH3를 주고받는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엽산은 THF라고 하는 조효소의 형태로 메틸기를 가지고 들어왔다 나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매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엽산과 관련된 건강적인 상해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대 저가구성 빈혈, 일반 성인의 경우, 그다음에 임신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관 결손, 그리고 임신의 전반적인 그런 흐름에 있어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암, 우울증, 치매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결핍에 대한 것들을 예방을 하자. 그 지표는 보기 위해서 이제 대사되는 걸 보면 엽산은 일단 자연식품에서 우리가 먹는 게 있어요. 그거는 주로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연식품에 있고, 또 엽산을 좀 식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엽산을 이제 임산부들처럼 보충제로 섭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연식품에서 섭취한, 그런 엽산을 섭취하는 자연식품에서는 여러 종류의 엽산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골고루 먹을 수가 있는데, 강화식품이나 보충제, 약재로 먹을 적에는 폴릭 애시드의 형태로 이제 주로 섭취하게 된다. 형태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영양 상태를 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혈청이나 혈장 속에 있는 엽산의 농도, 그 다음에 적혈구에 있는 엽산의 농도,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건강 판정 지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요걸 설명하는 거죠, 이쪽에. 그래서 건강 판정 지표는 혈청과 혈장의 호모시스테인 농도, 적혈구의 크기, 세포의 크기 등 쭉 이런 내용들의 판정 지표가 있고, 건강과 관련된 이제 질환으로 넘어가면 거대 저가구성 빈혈, 태아의 신경관 결손 쭉 해서 우울증과 치매까지 이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볼 텐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당량들을 공부를 했어요. 비타민 A도 있었고, 레티놀 당량도 있었고, 또 나이아신 당량이라는 것도 봤었죠. 근데 이제 엽산 당량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식품 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엽산이 들어있고, 자연에 들어있는 엽산은 약 50% 정도가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엽산의 보충제에 들어있는 것은 폴릭 애시드의 단일 형태이지만, 만약에 내가 빈속에 이것을 먹게 되면 100% 흡수가 되고, 다른 음식과 같이 섭취하면 85%가 흡수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까 세 가지였죠. 또 하나는 엽산을 어떤 식품에 강화를 시켰어요. 더 넣어서 강화시킨 식품에도 보충제와 마찬가지로 주로 폴릭 애시드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흡수율은 주로 85%로 추정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식품에 첨가된 폴릭 애시드는 식품 중의 엽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식품 중에 100이 있지만 그것을 먹었을 경우에 강화된 것들을 먹게 되면 식품에 있는 것보다 1.7배에 더 이용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예시를 줬는데, 식이엽산 당량 DFE를 만들었어요. 앞에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식품 중에 있는 것들을 1이라고 한다면, 강화된 것들을 1 먹으면 1.7 먹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훨씬 더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 중은 1이고, 강화나 식품에 함께 된 보충제는 1.7이고, 또는 보충제를 빈속에 먹었을 때는 이만큼 먹은 걸로 간주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적에는 이런 것들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식이 속에 있는 엽산 당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식을 만들어 줬는데, 음식 속에 있는 그 폴릭 애시드, 에 해당되는 것들은 음식이 아닌 폴릭 애시드에 곱하기에다 1.7 했는 것을 같이 더해주면 현재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엽산 당량이 DFE로 우리가 고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음식 속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보충제나 강화식품 속에 있는 것들을 같이 더하는데 1대1이 아니라 얘는 1.7로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보충제에서 빈속에 먹었다 그러면 2로 고려해줘야 되는 거죠. 2배로. 생애 주기별로 보면 영아기 같은 경우는
모유 속에 들어있는 거 85, 모유 섭취량 780ml, 0.78L 계산을 했더니 65가 나왔고요. 영아 후기는 영아 전기에 대사 체중 고려해서 외삽을 했습니다. 계산식은 없는데 그렇게 계산을 했을 경우에 90으로 나왔고, 성장기 같은 경우는 이 표가 있으니까 또 성장 개수를 고려했겠죠. 그것을 계산했는 값. 또 변이 개수는 10%다. 엽사는. 그래서 쭉 정리했는 것들을 보시면 동일하게 남자 성인의 경우 320, 여자 320을 가지고 와서 체중비로 계산을 하고 성장 개수를 여기에다가 더해서 그 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했는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에서 2세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의 평균 필요량을 구해서 둘을 더해서 나눴다. 이건 여러 번 했던 거죠. 그리고 1에서 2세, 그 다음에 3에서 5세 같은 경우는 1에서 2세와 6에서 8세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다가 여기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3에서 5세는. 그 평균 값을 고려해서 150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에서 8세는 남자의 계산법, 남자 것을 가지고 썼고, 9에서 11세.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들 다 보면 이렇게 보면 남자, 여자 모두 남자의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한 값으로 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 계산값.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남자, 여자 평균 낸 값으로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수치가 이렇게 이제 계산 값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고, 계산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중간에 괄호 1 더하기 0.3은 성장 개수를 고려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권장 섭취량을 옆에 표시했는데 여기가 1.2죠. 그러면 변이 개수 10%를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인기는 아까 320이었어요. 남녀 모두. 그래서 평균 필요량을 설정을 할 때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어서 미국 대상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평균 필요량을 그대로 320 마이크로그램을 썼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표준 편차도 특별한 자료가 없어서 10%로 적용을 했다. 웬만한 자료가 없으면 대부분 10%를 써요. 표준 편차 대신에. 그래서 성인기는 320을 잡았고 표준 편차 10% 적용해서 0.1을 곱한 값을 권장으로 잡았다. 임신기, 여기에서는 이제 75세 이상까지 전 연령을 했습니다. 임신기 같은 경우는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보충제를 투여하거나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하기가 좀 위험하죠. 임신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설정을 했고, 미국의 같은 경우 조사 결과들을 봤더니 임신부의 엽산 평균 필요량을 비임신 여성의 평균 필요량에다가 200을 더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200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대로 520 마이크로그램으로 정했고, 이제 변이계수 10%로 한 권장 섭취량을 설정을 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가산치죠. 가산치가 200이다. 이 200은 계산 결과가 아니고 미국에서 가산을 하니 우리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200을 썼고 일반 성인의 경우 320이었고 거기다가 임신에 의한 200을 더해서 임신기의 평균은 520이고요. 권장은 10%의 변이계수 고려를 해서 620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수유부. 수유부는 모유로 분비되는 엽산을 계산을 하는데 한국 수유부의 엽산 섭취 기준은 비임신 수유부 여성의 필요량에다가 모유로 분비되는 양 부과했다. 이제 모유로 분비되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모유 속에 있는 농도와 분비량 780ml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65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 중의 엽산의 흡수율은 50%이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 보정 개수를 2로 계산한 결과 수유부의 평균 필요량은 가임기 여성의 평균 필요량 130 그 양에다가 130만큼을 더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 엽산 당량을 얘기를 했었죠. 그 당량을 얘기할 때 식품에 들어있는 것이 빈속에 먹는 그 영양, 그 약재로 먹는 것보다 50% 낮았어요. 반대로 얘기했죠. 그때는 약으로 먹으면 2배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식품으로 먹는 것은 그렇지 않게 먹는 것보다 50%다.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2배를 먹어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계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계산법을 보면 좀 쉬워요. 위에 먼저 읽어볼게요. 평균 필요량은 부가량을 더해서 450을 했고 변이계수 10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가산치에 해당하는 건데 모유 속에 들어있는 것이 85고 모유 분비량이 0.78L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식품 속에 있는 거죠. 모유니까. 약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체 이용률 보정 계수인 곱하기 2를 해서 더 많이 먹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30이 되었고, 이것이 부가량이고, 성인 여성이 320이었으니 130을 더했는 450을 수유부에 있어서 평균 필요량으로 잡았고, 450에다가 1.2를 그대로 곱한 요 값이 수유부의 권장 섭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한 섭취량은 이제 약재로 먹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영양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 혈중에 있는 엽산이랑 적혈구 엽산인데, 이것이 많이 너무 높아지게 됐을 경우에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먹으면 혈중에 대사가 되지 않는 폴릭 애시드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혈청과 혈장에 있는 비타민 B12의 농도에 변화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비타민 B12를 할 텐데, 비타민 B12와 엽산은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얘의 영양에 문제가 생기면 비타민 B12도 같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신경계 이상이 올 수가 있다. 이거는 조금 비타민 B12와의 어떤 미묘한 관계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엽산의 결핍과 비타민 B12의 결핍은 빈혈이 나타나는 증세가 같아요. 모든 게 같다는 것이 아니고 적혈구의 형태의 변화가 같습니다. 그래서 엽산 보충제를 만약에 과량으로 복용을 한다. 그 거대 저가구 위에 첫 번째 줄은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엽산이랑 B12가 같은 대사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너무 많고 하나가 적더라도 같이 하나가 많고 적으면 같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많이 먹었음에도 결핍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약에 내가 엽산 보충제를 과량으로 먹었어요. 그렇게 되면 엽산에 의한 빈혈은 호전되지만 비타민 B12가 부족했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엽산을 많이 먹게 되면 비타민 B12의 결핍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스킹이 됐다 그래요. 마스킹. 가려졌다. 비타민 B12의 결핍이 가려지게 된 상태에서 엽산을 먹으면 오히려 비타민 B12에 대한 문제가 더 생기게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계 이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영향을 보면은 악성 빈혈을 치료할 목적으로 폴릭 애시드를 보충한 연구. 이제 빈혈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엽산을 넣게 되게 되면 사실은 악성 빈혈의 원인은 B12거든요. 근데 이것을 엽산 결핍에 대한 것으로서 뭐 오진이라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치료책을 내서 엽산을 많이 보충을 한 거예요. B12를 더 넣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 B12 결핍의 증상의 대표적인 신경계 쪽에 이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5mg 이상을 매일 엽산을 보충하게 되면 빈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액의 문제잖아요. 빈혈 증상은 조금 없어질 수가 있는데 신경계 질환은 오히려 더 생겨났다는 거. 그러면 5mg 미만으로 섭취한 군에서도 그 폴릭 애시드를 추가적으로 줬을 경우에는 신경계 질환이 8건이나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12나 엽산의 결핍을 할 때는 반드시 B12도 같이 결핍인지 아니면 B12는 정상이고 엽산만 결핍인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등에서 곡류에 엽산을 강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먹여봤어요. 그랬더니 혈중에 있는 엽산 농도가 상승하면서 신경관 손상에 의한 출산율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형률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너무 많이 먹이게 됐더니 혈액 속에서 예전에는 측정되지 않았던 또 다른 형태의 대사되지 않은 엽산이 막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혈중에 예전에 보지 않던 어떤 엽산이 보이면 내가 지금 엽산을 너무 과잉으로 먹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한 섭취량에 대한 기준을 이제 보게 되면 영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기 같은 경우도 성인의 값을 가지고 와서 체중 대비 외삽을 했고, 남자와 여자 각각 체중을 적용한 계산 후에 수치가 낮은 것, 아까도 얘기했죠. 대부분 낮은 것을 주로 가지고 옵니다. 상한 섭취량은 낮은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더 낮은 걸 갖고 그 값으로 상한 섭취량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그 계산값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1에서 8세 권장과 상한 섭취량이 매우 작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낮게 해버리니까 권장보하고 상한이 너무 관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차이가 너무 작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는 B12의 결핍이 될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엽산 과다에 의한 간독성의 위험도 매우 낮아요. 그래서 굳이 상한 섭취량이 적어도 권장 섭취량의 2배가 되도록 하여서 상한과 동일하겠다. 계산값은 좀 낮았지만 안전도를 생각해서 높게 잡았다라는 겁니다. 계산값과 달리. 그 다음에 소아와 청소년의 상한 섭취량은 성인의 독성 종말점과 다른 유형 영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안이 되어서 별도의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독성 종말점을 지금 현재는 동일하게 잡고 있는데 성장기는 따로 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에 대한 방법들,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상한 섭취량에 대한 성장기는 성인 것을 가지고 와서 다 체중비로 했고, 또 이제 권장 섭취량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가 나서 옆에서 이게 우리가 표시를 나중에 보면 되는데, 권장 섭취량이 이제 150이었던 거죠. 근데 상한 섭취량 계산했던 것이 170이었던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계산값과는 다르게 권장 섭취량의 2배로 그냥 하자. 계산값과는 달리 가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장이 180인데 255가 나왔으니까 그냥 400으로 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계산값과는 달리 조금씩 높게 잡았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거의 근접한 수로 정리를 했었죠. 성인의 경우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해봤더니 최저 유해 용량이 5mg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성 종말점을 우리가 아까 성장기 아이들은 달리 잡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저 신경 증세라고 하는 형태를 독성 종말점으로 봐서 이제 그 연구를 했고, 그 결과 최저 유해 용량을 폴릭 애시드 5mg으로 잡았고, 불확실 개수가 최저 유해이기 때문에 불확실 개수가 큽니다. 5로 잡아서 5 나누기 5를 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상한 섭취량을 1mg 1000 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을 했고, 이 수치는 저 앞에 있는 어린아이들, 성장기 아이들도 이 수치를 가지고 가서 계산을 하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에 대한 것들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임신부 같은 경우는 이게 가산량에 대한 것들, 수유부도 추가되는 약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고, 이것과는 달리 가임기 여성의 경우는 400 마이크로그램, 여기 가임기 여성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숫자들, 엽산 보충제로서의 섭취를 권장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엽산의 주요 급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두나 달걀, 시금치, 총각, 김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고 있었고, 사실상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효모나 녹차잎, 주로 식물성이 많이 들어있죠. 오이나 닭 부산물도 있지만 파, 김, 유채잎, 미역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푸른 잎에, 그래서 이름이 엽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함량 식품까지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